지역에서 이게 어떤 그 투표에 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좋아 그럼 우리 지역 사람을 뽑자고 이건 열기가 있다거나 하나 가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투표장으로 인입해야만 그런 사실 구도들이 없어요. 거기다 막판에 2, 3일 남겨놓고 우리 큰 틀에서 엄청나게 강원도가 지각되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이번이 어떻게 보면 보수라든지 진보라든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무소속도 있기 때문에 계급장 뛰고 붙는 So we'll just stay up for all night. 개판의 불쏘시개 노릇 안 할란다. 총선 포기. 군소 야당들은 들러리였네. 양쪽 극단 지겹다. Tight and give up the ghost, and I know it. 이 거대 정당들은 지역구도 먹고 이것도 먹겠다. 한마디로 개걸스럽게 먹겠다는 게 지금의 태도란 말이에요. 강원도 선거군 총 8개인데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춘천, 철원, 하천, 양구, 갑 선거구 4년 전에 그 리턴 매치가 형성이 됐어요. 네, 어느덧 3회째를 맞이하는 강원 기자회견. 오늘도 열혈 기자들의 사랑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럼 이 사랑방을 찾아와 주신 사랑방 손님을 소개부터 해야겠죠. 이제 아무래도 빨대 발언으로 모두를 긴장시켰던 이무원 기자님에 이어서 지금 강원일보를 대표하는 정치부 기자 원선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총선 전국인 만큼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짧지만 강렬하게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배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원선영 기자도 사실은 원래 이제 강원일보 사회부에 있다가 네. 강릉에서도 이제 취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부에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정치부 서울에서 국회 출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부 차장이죠. 예, 그래서 뭐 강원도 정치권의 아주 속살들을 낱낱이 네. 파헤치고 있는 그런 정치부 기자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강원도를 넘어서 전국구로 뛰고 다니시는 최수영 소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보니까 정말 더 반갑네요. 네. 네, 그동안 어디 가 계셨어요? 그동안 이제 뭐 제가 인터뷰 활동도 조금 하고 네. 하고 있는데 구독자도 좀 많이 늘어났어요. 아, 들어갔어요? 네. 한 달 사이에 한 400명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아주 유튜브계에 큰 또 이 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조금 그쪽 구독자들 좀 뺏어 오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 중인데 하여튼 또 이렇게 강원 기자회견에서 우리 총선 앞둔 네. 그 강원 전체 속사를 한번 들여다본다 해서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총선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썰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선거법과 방송 심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15 총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선배님께서 이번 총선 취재하면서 가장 좀 주목해봐야 하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는지. 지금 강원도 선거군 총 8개인데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그중에서 뭐 두세 곳 정도를 빼고는 다 주목해 볼 만한 선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제 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춘천 선거구를 꼽고 싶은데요. 네. 정확하게 명칭을 보면 춘천, 철원, 하천, 양구, 갑 선거구, 네. 또 춘천, 철원, 양구, 을 선거구 이렇게 정치 부자도 헷갈릴 정도로. 네, 이렇게 이제 갑을로 나눠지게 됐는데요. 일단 선거구에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또 갑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김진태 의원의 3선 도전 여부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고요. 이번에 또 4년 전에 그 리턴 매치가 형성이 됐어요. 상대는 그 민주당의 허영 도당위원장인데 이번에 뭐 허영 위원장이 4년 전에 서력을 할지 아니면 김진태 의원이 3선 도전에 성공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 정치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을 선거구에서도 보면은 이제 10년 만에 리턴 매치가 생기거든요. 그 민주당의 정만호 전 경제부지사가 2010년에 7.28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 당시 그 한나라당이었던 한기호 의원한테 이제 패했었거든요. 예. 이번에 선거구를 바꿔서 다시 한번 맞붙게 됐습니다. 관심 가는 선거구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8개 선거구가 다 관심 네.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재미있는 거는 앞서서 춘천, 철원, 하천, 양구, 갑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춘천 갑을뿐만 아니라 원주 을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송기현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강우 의원 이강우 전 이제 의원이죠. 여기도 사실은 세 번째 리턴 매치가 되고요. 물론 조금 결은 다르지만 강릉 선거구의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
그러고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를 선언을 했죠. 권성동 후보 같은 경우 과거에는 지금 저 보수당으로 해서 출마를 해서 여기도 여하튼 다시 만나 격돌하게 되는 지역인 것 같고요. 조금 특이한 거는 강원도 내에서 검찰과 경찰 대리전 이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 민주당의 김동완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철규 후보는 김동완 후보가 검찰 고위직 출신이고요. 네. 또 이철규 후보는 경기지방경찰청 경찰 고위직 출신이에요. 반대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네. 여기는 민주당의 원경환 후보가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원지방경찰청장도 했고요. 유상범 미래통합당 후보는 창원지검장 검사장 출신이에요. 검경 대리전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또 뭐 원주 갑에 이광재 박정아 여기는 노무현 정권 또 이명박 정권의 또 좀 대리전 뭐 양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지금 선거구별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춘천의 철원하천 양구을은 네. 제가 보기에는 네. 투표율이 가장 낮을 공산이 커요. 왠가요? 왜냐하면 춘천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여기에서 춘천 시민들이 자존심을 그러니까 자극당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지금 표현은 안 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를 대표하잖아요. 국회의원은 두 가지 책무를 가지잖아요. 국가를 대표해서 입법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도 각각하는데 과연 그러면 춘천 시민들, 그러니까 굉장히 단일 선거구 치고는 이제 많은 유권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의 대표성은 어떻게? 물 좀 드시고 하세요. 몸 내시고. 우리의 대표성은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의문을 제기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지 하고 여기에 정치 무관심이 팽배하고 그다음에 소외감이 들 경우에는 투표율이 낮게 갈 수도 있어요. 이 점을 한번 우리가 유의미하게 지켜보고 만일 이 점이 이번 총선에서 발현이 된다면은 강원도 소외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징후 혹은 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좀 지켜봐야 할 대목 같고요. 저는 이제 뭐 다 설명해 주셨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주목하는 선거는 두 군데일 거예요. 예. 그 원주 갑 이거는 뭐 그야말로 뭐 전국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선거. 그러니까 노무현의 오른팔 대 이명박의 2배 대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아주 특징적인 게 이 두 사람이 학맥이 또 이렇게 다 좀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역서부터 출신 고등학교도 다르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이르기까지. 게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재밌는 게 과연 살아 돌아올 경우에 이제 누가 살아 돌아오느냐가 약간의 이제 중앙정치 지형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미 이광재 후보가 살아 돌아오면 대선 주자급 반열에 올라가는 거고 박정아 만일 후보가 살아 돌아온다면은 친이계의 부활이 되면서 어떤 미래통합당 내 이제 그 권력 지형에 약간의 하나의 이제 이 균열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강릉이죠. 결국 저는 강릉을 네. 보는 게 무소속 후보가 많이 됐던 경우가 있어요. 최도농 의원, 최욱철 의원.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강릉 사람들이 표심을 잘 드러내잖아요. 경북 안동, 경북 경주 이런 유교 문화가 있는 데처럼 이런 분들이 좀 보면 생각과 행동이 조금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여기에 여론조사를 아주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믿어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은 표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보수당 후보가 그러니까 보수당이 통합당 후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뭐 과연 무소속 중에서 당선자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들의 균열 상황을 잘 이용하면서 뭐 여당 후보가 될 것이냐 이 점은 앞으로 어떤 그 총선에 무소속이라는 출마자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텐데 요즘은 한번 요 강릉 선거구가 아마 상징화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한번 분석도 해야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세 선거구를 한번 관심 대상으로 꼽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거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강릉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 후보, 통합당 후보에다가 무소속 후보 둘,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군소 후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무소속 후보 2명이 본선에서 완주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한 분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한 분은 3선 시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각 당의 주자들 빼고 그렇죠. 결국은 지지층이 좀 겹치는 둘 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에서 공천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인데 그럴 경우에 보수층들이 좀 분열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걸 아니까 권성동 의원이 후보가 뭐라 했어요. 이게 단일화 제안을 했잖아요. 그럼 네. 제일 그때 높은 수치가 나온 사람이 단일화죠. 근데 통합당은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당은 공당으로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왜 내가 여기에 연대에 들어가느냐? 난 내 식대로 완주하겠다 할 텐데 만일 두 사람이 단일을 한다면은 이 단일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성 때문에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 강릉 선거구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선거구로 갈 수가 있다. 지금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일단 그 홍윤식 공천을 받은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는 좀 난색을 좀 표한 거긴 상황이고요. 당연히 예. 안될것 같고. 최명희 시장도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그은 상황이라서 표면적으로는 지금 진전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이 아직은 조금 있어요. 네. 4월 8일이 이제 투표용지 인쇄가 네. 되는 날짜인데 그 이전까지 협의가 되면 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물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조금 여지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각 후보마다 이해관계가 다 뭐 네. 셈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단일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느냐를 따질 거고 또 결국은 총선 본선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이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뭐 다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예상하기가 좀 힘든데요. 그만큼 그러면 이전에 좀 그동안 역대 선거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보면 이번 4.15 총선 결과도 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동안의 역대 선거를 보면 거의 대부분 보수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네. 지금 뭐 최근 20년간 강원도는 이제 보수 정당이 주류였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 있겠고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 의석이 9개였는데 싹쓸이했죠. 네, 스코어로 따지면 9대 빵이었습니다. 네. 2016년 총선 때도 뭐 거의 달라지지 않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의석이 하나 줄어서 8개였는데 그 중에 6개를 이제 당시 새누리당이 새누리당. 이겼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한석, 무소속이 한석이었는데 이 무소속 후보분도 역시 총선이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으로 복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7대1 요 정도 스코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후보 찾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험지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2017년 대선 그리고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런 지형들에 조금씩 균열이 있었어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완전히 압승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 군수들도 민주당이 다수고요. 또 시군 의회도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환경에서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조금 예측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네. 이런 저는 현장에서 총선 이렇게 취재를 해봤을 때 느낌은 뭐냐면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9대0, 뭐 7대1 네. 뭐 이렇게 나왔지만 박빙 선거구 되게 많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네. 3% 이하 막 어느 선거구는 뭐 1%도 채 차이가 안 나는 막판까지 진짜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어디가 이길 줄 몰라서 이쪽 선거구 갔다 저쪽 선거구 갔다가 당선자 인터뷰를 따야 되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당 득표수를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20대 때는 43.4 대 23.9, 그러니까 보수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19대 때도 51.3 대 33.4, 18대 때 45.5 대 18.6. 보수가 상당히 우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 뭐 춘천이나 원주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박빙 선거구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사실은 지난번 대선이나 지방선거 이후에 표심이 정치 지형이 많이 좀 바뀌었다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역대 선거 결과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날씨를 좀 비유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역대 선거 결과는 이제 기후에 해당하고 예. 여론조사는 날씨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날씨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하지만 날씨는 수시로 바뀌잖아요. 근데 기후는 장기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년간 쌓아왔던 어떤 축적치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근데 두 분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게 17대부터 선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때 17대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과거 이제 보수당, 뭐 한나라당이 여서 열린우리가 2개를 했는데 이때가 뭐냐면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탄핵 선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전국적으로는 지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했죠. 해버렸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일당뿐만 아니라 3분의 2를 가져갔어요. 6대2였잖아요. 6대2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쓰나미를 뚫고도 보수가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18대 때는 어땠느냐?
이때는 한나라 3, 무소속 3, 통합민주당 둘이었어요. 예. 이때 또 뭐가 있었죠? 친박연대라는 그야말로 제3의 정치 세력이 굳건하게 등장해서 정말 전국 지형을 그야말로 3분지계를 만들 때인데 그때 이제 그 다들 MB 정부가 출범해서 압승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 돈의 표심 뭘 줬느냐 무소속을 줬다는 걸 저는 이제 무소속이 3명이나 세 명이나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균열이 생기니까 보수도 싫고 진보도 싫었을 상황에서 무소속을 택한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17, 18 선거는 진보가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석밖에 못 가져갔다. 네. 이 점이 이제 놓고 보면 내가 보기에 기후라고 내가 보는 거예요, 제가. 그다음에 20대 놓고 보면 아까 19대는 말할 나위도 없이 그야말로 뭐 9대 0. 그다음에 20대는 뭐 7대 1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지금 강원도의 이 표심이 아까 보수를 제가 보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이제 결과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기후로 본다면은 자 그럼 이번 선거는 어떤 기후를 보일 것이냐? 그럼 지금 날씨를 종합을 해봐야죠. 바로 직전 날씨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지방선거 때 싹쓸이잖아요. 또 예. 이걸 거꾸로 이번에 진보 지형, 그러니까 여당이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드디어 이제 스윙 보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참 보여준 사례예요. 그런데 이건 또 특이한 사실은 그 정치적 환경이 있었죠. 그때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다음에 탄핵에 이은 야권의 지리멸렬. 그 당시에 대통령 또 지지율이 그렇죠. 높았고요. 높았고 80% 가까이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럼 이걸 빼고라도 그러면 이렇게까지 보여줄 수 있는 징후가 있었느냐? 근데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 세 가지였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평화 분위기, 그다음에 야권의 지리멸렬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은 다시 한번 놓고 보면 야권이 지리멸렬하지 않아요. 대통령 지지율 지금 40%에서 50% 사이 간당간당해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예전 선거로 돌아왔죠. 그러면 이제 날씨를 내가 지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지금 정치 분위기 어떠느냐? 지금 코로나19잖아요. 네. 찬반이 엇갈려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번 총선은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이제 이 지형이 야권이 유리한 지형일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가 그 방담 전에 잠깐 최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총선은 국정 심판 성격을 띠게 마련이에요. 더구나 대통령 딱 임기 중반에 시작되는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야권이 기본적으로 아주 이거 좀 먹고 가는 선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단일화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선거라는 게 이제 워낙 변수가 많은 선거이기 때문에 나중에 변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이번 선거가 굳이 따지고 본다면은 야권이 불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201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정도의 완사이드한 성적은 뭐 당연히 나오지 않을 것이고 박빙으로 가더라도 보수가 이번에 어쩌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기사회생할 수도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이 아니냐. 물론 이 전국 선거에서도 강원도 선거가 포함이 되니까 날씨를 종합해 보면은 이런 기후가 저는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번이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계급장 띄고 붙는 여하튼 보수라든지 진보라든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또 무소속도 있기 때문에 결과는 쉽게 좀 섣불리 다른 선거하고 비교했을 그렇죠. 때 좀 더 혼전양상으로 흐르지 않냐 초반 판세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또 선거구가 바뀌면서 이것도 영향을 좀 끼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춘천 같은 경우에도 갑을로 이제 네. 나눠지게 됐는데 굉장히 춘천 시민들께서도 상심이 크시고 그런 예.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그런 선거구 획정 자체가 일단은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그 홍천행성 영월 평창 네. 같은 네. 경우에도 동해 태백 삼척 정선하고도 이렇게 나눠지게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네. 홍천행성은 이제 과거에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로 붙어 있던 적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근데 영월 평창 같은 경우에는 폐광 지역 쪽으로 예, 묶여 정선과 태백 이렇게 네. 그 폐광 지역과 같이 오랫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생활권이라던가 이런 정서적 또 문화적 이런 것들은 교감이 거의 없는 그렇죠. 선거구다 이렇게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 홍천행성 영월 평창은 대표적으로 그 복합선거구의 부작용이 좀 우려되는 지역이긴데요. 네. 지금 홍천 같은 경우에는 조일현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와 있고요. 예. 또 영월은 그 미래통합당 유상범 전 검사장이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평창에는 이제 민주당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이 공천을 받았어요.
네 개 시군 중에 3군데에서 이제 나왔는데 각자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야 된다. 약간 지역 대결 네. 양상이네요. 그런 심리적 요인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기감이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야지 우리 동네 발전이 조금 더 빨라질 것 같고 예산도 더 많이 따다 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지역주의, 지역 감정이 어떤 뭐 공약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하는 투표가 아니라 지역 감정에 우선시되는 투표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좀 뭐 이번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가장 좀 논란이 뜨거웠던 데가 춘천이었는데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을 같은 경우에 춘천 북부의 6개의 읍면이 철원, 하천, 양구에 붙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춘천 출신 후보가 아니라 철원하고 양구 출신의 이제 양당 후보가 나와 있고 그래서 투표율이 좀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거꾸로 그래서 각 당 후보들이 지금 춘천의 북부 지역 6개 읍면을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하고 있어요. 네. 결국은 그 표심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왜냐하면 또 그 6개 읍면이 춘천 북부 지역의 6개 읍면인데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인구수를 따져보면 철원, 하천, 양구 인구수의 각 지역별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쪽의 판세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같은 경우도 홍천, 횡성이 단일 선거구였다가 찢어져서 횡성은 태백, 영평정에 붙었고 홍천은 철원, 하천, 양구, 인제에 붙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조정이 된 건데 결국은 이 그 지역구가 자꾸 바뀌는 거에 따른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반감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동해 태백 삼척 정선도 특이합니다. 여기도 물론 태백시는 사실은 삼척군에서 갈라져 나간 지자체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역사적으로는 좀 동질성이 있지만 정선 같은 경우는 정선, 영월, 뭐 평창 이 지역이 사실은 강원 남부권 지역인데 여기가 영동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동해 삼척하고 같은 선거구거든요. 결국은 정선 사람들은 어디다 투표를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투표 높지 않을 거라고. 아하.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제 16대 선거 때 이제 강원도가 62.9, 17대 59.7 하면서 계속 낮아졌어요. 그다음 18이 51.5, 그다음에 19에 약간 55점까지 갔다가 이제 또 57 됐는데 어쨌든 투표율이 60대 이하로 계속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이게 어떤 그 투표에 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 좋아 그럼 우리 지역 사람을 뽑자고 이건 열기가 있다거나 하나 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선거구 획정이 대결구도 양상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게 지역 간 대결구도 양상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걸 그렇게 투표장으로 인입해야만 할 그런 사실 구도들이 없어요. 거기다 가장 기본적으로 막판에 2, 3일 남겨두고 우리 큰 틀에서 엄청나게 강원도가 지각병도 있었잖아요. 네. 양양 그쪽이 그냥 네, 저쪽 네, 네. 저 접경지하고 막 붙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형 선거가 하다가 그렇죠. 다시 돌려줬는데 그 과정에서 강원도민들이 분명히 뭐 우리 뭐 언론인들도 당연히 이제 그 기사를 쓰고 문제를 지적하지만 국민들 일반 도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알죠.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냐라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소외 의식과 사회적인 지금 코로나19가 맞물리면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적인 4번 선거 동안 50%대 투표를 보셨는데 이번에는 50%대 만일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정말 우리 대표성의 문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이제 그 저는 어쨌든 지금 더군다나 양당이 이제 비례 후보를 안 내면서 TV 토론이라든가 이번에 이런 어떤 그 온라인 선거가 사실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관심이 없어요. 지역 언론이 어떤 이슈 중심으로 혹은 정책 중심으로 끊임없이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하면서 당신들이 왜 투표를 해줘야 되느냐를 그걸 어떤 목적 의식적으로 설명해 내지 않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투표율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역 언론들이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최수영 소장의 이 유튜브 방송 같아. 그러니까요. 너무 강의하듯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렇군요. 자세하게. 지금 총선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19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예. 코로나19가 총선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살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코로나19로 인한 좀 총선의 어떤 선거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선관위에서 투표소에서도 모두 다 마스크를 끼고 투표를 하도록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19는 어떤 조금 이제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전에 이제 최수영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에 대한 반감
또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여러 가지 공포심, 불안감, 또 선관위에서도 지금 사전 투표부터 마스크 착용 안 하면 아예 투표를 못 하게 하거나 뭐 별도로 좀 투표하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정치평론가들이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투표를 많이 하는 거니까 여당에게 그러니까 진보에 좀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고정적으로 투표하시는 중장년층 이상들이 많기 때문에 보수에 좀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는데 이번엔 조금 약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게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신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마스크도 제일 적극적으로 사러 다니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물론 이제 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선거 때 돼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드느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중장년층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아지는 게 젊은 층이 투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중장년층, 노년층들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 그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게 반드시 보수에게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지난번 그 작년에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네. 젊은 층의 지지층 이탈이 굉장히 여당 쪽에 많았어요. 그건 뭐 데이터가 증명하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여론조사를 잘 보시면 그 보수층에 지금 조금 보수층이 높게 나오는 그 지지층이 누가 유입됐냐면은 3, 40대 주부들이 이제 이쪽 여성들이 많이 왔어요 이쪽으로. 야당이 지지도가 오른 거는 노년층에서 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르면서 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분들이 이제 투표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저는 노년층은 오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반대로? 평생을 이제 그 투표를 하시면서 투표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험적으로 아시는 분들에다가 투표가 권력일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의 어떤 자각 속에서 깨친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편적 투표를 제가 하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층과 이제 30, 40대 이제 그쪽 그러니까 전통적 여당 지지층이 빠지면 안 되니까 저는 오히려 여당 쪽에서 캠페인을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캠페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투표율이 좀 높다. 이거는 약간 뜻은 같지만 약간 궤를 달리하는 이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아도 왜냐하면 고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은 캠페인을 아마 투표율을 제고하는 쪽에 맞출 것 같고 야당은 어쨌든 지금의 이 코로나19가 초기 정부의 무능 때문이었다는 이 부분을 강조할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문제인데 다만 변수가 하나 있다면 요즘 이제 재난기본소득 강원도에서 뭐 얘기 나오지만 여기에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들이 지금 아주 민감하게 나오고 있어요. 경기도 뭐 경남 내게 나오고 있죠. 서울도 나오고 있고 강원도 좀 조만간 이슈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을 포퓰리즘이나 어떤 선거 선심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어려운데 정부가 공적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할 공공성의 측면으로 볼 것이냐. 이걸 도민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사실 이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공약이나 정책 아무리 얘기해도 쉽게 와닿는 선거는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실생활이나 일상에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슈라면은 이번 총선은 그다지 이슈가 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점들을 어떻게 이제 건드리느냐가 아마 중반에 좀 이 진폭을 결정하는 아마 요인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선거는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뭐 작은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뭐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도 이거 때문에 어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봤는데 선관위에 올라와 있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공직선거법에 개정된 방식 내용들 토대로 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개정된 비례대표제는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연동률 50%의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합니다. 결국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직선거법 개정할 때부터 문제가 결국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부작용이 나오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진짜 누구 얘기대로 이거를 일반 유권자들이 다 이해를 하고 표를 찍을 거냐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옹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어차피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도 사실은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런 부작용이라던가 허점을 모순점. 네. 예, 지적하자는 취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미래통합당 측에서 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거는 이제 당연 이제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사실상 주도했던 그렇죠. 정당이거든요. 4+1 네네. 도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시민당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네. 사실상 본인들이 했던 그러니까 도입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스스로 이제 뒤집는 꼴이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여당으로서의 적절한 태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은 네. 또 여당에서는 이렇게 반론하더라고요. 뭐냐면 미래통합당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왜 위성정당이나 뭐 자매정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선거를 이렇게 취지를 흐리고 있는데 그러면 진보나 이쪽 그 여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뭐 보고만 있을 수 거냐? 있느냐. 네네. 선거라는 게 결국은 당선을 해서 국정을 누가 끌고 가느냐인데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한다. 이런 이제 취지잖아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냥 만약에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하지 않는다면 네. 제1당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죠.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건데 사실은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의원들도 뭐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네. 이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하는 그 여당 의원들도 좀 그렇죠. 이렇게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특정 정당일 수 있겠지만 정의당이 제일 피해가 우려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최국전 잘 설명하셨지만 이게 요즘 제가 뭐 이거 광고 패러디를 얘기하면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수학입니다. 이거는, 예. 이건 선거가 아니고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가는 정당은 비례는 나무 좀 줘라. 이게 이제 정당이 이게 되려는 뭐 그러니까 네. 우리는 지역구 많이 가져가지 않냐.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가져가는 만큼 우리가 의석을 많이 가져가니까 거기서 못 가져가고 이거는 이렇게 돌리겠다는 건데 이 거대 정당들은 지역구도 먹고 이것도 먹겠다. 한마디로 개걸스럽게 먹겠다는 게 지금의 태도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의 피해가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 연동형 비례대표의 가장 수혜를 보는 이른바 우리가 지역구를 못 얻어도 정당 투표를 많이 가져가는 정당에게 의석 기회를 줘서 국회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게 하자가 이 법의 취지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니까 아까도 다 개걸스럽게 먹고 나면 나머지는 잔반밖에 더 남겠어요. 네. 이른바.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길을 가겠다. 우리는 이제 뭐 저쪽하고 연대하지 않고 이제 가겠다 이런 상황인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떤 각층의 지지층의 그렇죠. 결집 여하도 있겠고 네, 네. 또 하나는 선거 운동이 기본적으로 온라인이나 TV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더 무관심으로 갈 수 있다가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지적해 볼 만한 비례 정당의 어떤 모습이다. 저는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원선영 선배님께서도 이거 관련해서 기사를 쓰셨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좀 찾아봤는데 뭐 어떤 댓글들이 있었냐면 개판에 불쏘시개 노릇 안 할란다. 총선 포기.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비례는 찍어줄 거다. 양쪽 극단 지겹다. 결국 이 구도인데 날치기 선거법은 왜 통과시켜? 군소 야당들은 들러리였네. 그러니까 이런 본인 소수 정당 존재감이 미미해진 거에 대해서 네네. 좀 불만스러운 댓글들 좀 달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예비 후보자 등록 정당 분포 비율을 보면요. 예.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외에 뭐 소수 정당을 보자면 정의당은 한 명만 냈어요. 춘천 갑에. 예. 네. 그리고 민중당이라고 하는 데서 예. 2곳을 냈고요. 그리고 자유공화당이라는 곳에서 2명을 이제 공천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허경영 총재가 네. 당선인 있는 국민혁명 배당금당? 국가혁명 국가혁명 배당금당이라고 배당. 네, 하는데 지금 2016년 총선이랑 단순히 비교를 해보자면 예. 그때 당시 뭐 지금도 국민의당인데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끌었던 국민의당이 사실상 어느 정도 돌풍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아마 민주당보다 더 받잖아요. 정당 투표 더 받았죠. 정당 네, 투표를. 강원도에서는 뭐 조금 덜 받긴 덜 했는데 받았죠. 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더 받았고요. 강원도에서도 만만치 않게 네, 20% 민주당. 가까이 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도 춘천, 원주
이렇게 해서 세 분을 내셨어요. 근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막판에 단일화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최종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예. 어떤 민주당과 보수정당 이런 그 양강 구도 사이에서 제3세력을 만들어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흥행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더불어민주당 또 미래통합당 이외에 그 그렇죠. 눈에 띄는 정당이 없어요. 사실은 그 당에서 네. 공천 불만 때문에 나간 무소속을 제외하고는 없죠. 그렇습니다. 제3지대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좀 좁아졌다고 보고요. 그렇죠. 선거법을 개정했음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유명무실해진 제도인 거죠. 네. 사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극단적인 양강 체제네. 양당 더 체제. 강화됐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오르려면은 네. 중도층의 선택지가 있어야 돼요. 예. 기자 말대로 중도층의 선택지가 있으면은 투표율이 올라요. 왜냐하면 여기도 싫고 여기도 싫은데 그래도 여기가 중간에 있으니까 갔어요. 그게 지난번 국민의당 때였는데 이번은 좀 약간 양상이 다른 게 이건 제가 뭐 나름 분석한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그 국민의당이 이번에 사실은 지난번처럼 중도 진보의 모습을 띈 게 아니라 제발 호남의 지지도 있었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보수의 성격을 띄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지역구를 후보를 내지 않고 그 지역구 후보를 낼 사람들은 통합당에 다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경선시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자기들은 이제 비례만 하겠다. 그러니까 보수화가 됐다는 명백한 보수화의 신호를 유권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중도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선택지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 어디 가느냐? 투표장에 안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항상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가 헤드라인을 뽑으면 이제 최수영 소장님께서 어떤 헤드라인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지금 투표율 동료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과 관련한 좀 헤드라인을 뽑아보려고 해요. 일단은 소장님의 먼저 헤드라인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일단 간결성, 네. 그다음에 전달성,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보편성이죠. 그 이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네, 간결성과 전달성과 보편성을 보편성. 보겠습니다. 네. 참 어렵죠. 말은 쉬운데. 너무 어렵네요. 일단은 어느 분께서 먼저 제가 해보실까요? 사실은 이 헤드라인 전에 오늘 저 칼럼을 하나 소개를 좀 시키고 가려고 그러는데 네. 3월 18일자 도민일보 오피니언면에 실린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사무총장의 기고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자문단 활동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인데 한 세 가지 정도의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착각은 뭐냐? 선거 때만 되면 우리는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동일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공약이 모두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그런 착각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겠냐?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뭐냐? 오히려 유세장에서 시끄럽게 선거운동을 하고 또 뭐 유권자를 속이기 위한 어떤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하게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어떤 정책이나 또는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면밀하게 맨 얼굴을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요거도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깜깜이 선거가 된다는 것도 착각이에요. 세 번째는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는 착각. 즉 뭐냐면 유권자 공약 이행률이 20대 총선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해봤더니 15%에 불과했답니다. 그러니까 공약은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 한 거는 15%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 공약은 냉장고를 만든다고 해놓고 나중에 실제 만든 거는 세탁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착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좀 더 면밀하게 후보자들을 좀 판단을 하고 자기의 표로 심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헤드라인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담아서 네. 글쎄요, 저는 그 우리가 가져왔던 착각들을 조금 해소하는 쪽에 좀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실어봤습니다. 선거 때마다 모두가 똑같다는 착각, 유권자들이 심판할 때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반응이 별로 없네요. 좀 일단 뭐 단결성에서 여긴 단결성에서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네, 네, 선생님께서. 네, 저는 사실 이번 총선 취재하면서 저도 강원 도민으로서 뭐 선거구 획정이라던가 어떤 정치권의 이런 강원도를 대하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실망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최악은 막자. 아, 네. 갑자기 야, 자신이 이거 떨어. 금방 준비한 거예요? 네. 어떡하지? 취재 이야기에. 네. 어떡하지? 저는 네. 대진표는 짜여졌다. 당신이 꿈꾸는 강원도는 아, 되지. 이걸 하겠습니다. 최욱장 끄는 사실 저 일찌감치 탈락했는데 아니 정말 내용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날 필요 네. 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의 본질을 잘 짚어진 거는 사실 원 기자가 맞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그 최악은 막자. 이건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내가 보기에 막판 슬로건으로. 아, 초반 판세가 아니라. 초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공천이 다 짜여진 상태에서 우리가 판세 분석을 했잖아요. 예. 오늘은 대진표는 짜여졌다. 당신의 선택. 아, 그리고 이제 쭉 하다가 자 미워도 다시 한번 보니까 고만고만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차악이라도 선택하자. 이 메시지를 내는 네. 거잖아요. 그거는 투표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대진표는 짜여졌다. 오늘 맞아. 이게 타이밍상에서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